여러분들이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통장의 잔액 같은 경우 그걸 우리가 요급을 예금이라고 하고요. 저축성 예금이지만 비교적 뭐죠? 인출하기가 어려운 금융상품들을 보통 저축성 예금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입출금이 이제 자유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합쳐서 비교적 유동성이 높은 이제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든 가서 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들. 보통 이제 요급을 예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동성이 매우 높은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M1은 이제 유동성이 매우 높은 그런 금융상품들을 포함하는 통화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M2는 이제 M1에다가 이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넓어지는 것이죠. M2는 M1을 포함하고요. 여기에 이제 예적금이라든가 부금, 비교적 이제 인출이 용이하지 않은 금융상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형 금융상품들 CD라든가 표지어음, 그다음에 뭐 등등등. 그다음에 LF라고 하는 금융기관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제 M2를 포함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계약 기간이 2년 이상 되는 장기 금융 상품들을 포함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동성이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현금화하기 어려운 금융 상품들이 점점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광의의 유동성을 가리키는 L은 다시 LF를 포함하고 여기에 더해서 뭐 정부나 기업이 발행한 유동성 상품들, 국채라든가 지방채라든가 뭐 회사채라든가 기업 어음들이 이제 광의의 유동성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그림을 준비했냐면 currency in circulation이라고 하는 현금 통화인데요.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화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도서관에 가시면 그 책을 대출할 수 있는 대출 데스크가 있잖아요. 그걸 보통 이제 서큘레이션 데스크라고 해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니를 이해하실 때 도서관 안에 있는 책과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빌려서 가지고 요즘 뭐 책을 또 많이 안 빌려 보니까요. 뭐 도서관에서 체크아웃해서 이제 빌려가서 개개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책들이 있겠죠. 그런 책들이 바로 currency in circulation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 안에 있는 책들이 있을 것이고요. 은행 바깥에 나와 있는 책들이 있겠죠, 그렇죠? 도서관 안에 있는 책과 바깥에 나와 있는 책. 근데 바깥에 나와 있는 책, 서큘레이션 테스트를 통해서 바깥에 나와 있는 책을 이제 우리가 현금 통화 혹은 currency in circulation이라고 불러요. 보시면 이제 비교적 2005년까지는 이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유동성이 현금 통화가 비교적 빠르게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경제의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 그림만 보시면 2000년 초부터 2010년까지는 증가하는 속도가 완만하다가 그 이후에 비교적 빠르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학 원론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이러면 높아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물가 상승률 그림 다시 한번 보시죠. 실제로는 오히려 2010년 전에는 좀 높았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이 시점에서는 사실 현금 통화가 비교적 빠르게 늘어났는데 오히려 물가 상승률은 그런 패턴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통화량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어떤 양의 상관관계, 다시 말하면 통화량이 빠르게 늘어나면 물가 상승률이 높다라고 하는 우리가 경제학 원론에서 배웠던 사실들이 확인이 되지만 비교적 이렇게 짧은 시기에 에피소드처럼 보면 이제 반드시 항상 그런 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 기간에 왜 이렇게 유동성이 그러니까 현금 통화가 많이 증가했는가 뭐 다양한 설명들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렇게 그 한국은행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주로 이제 부동산 관련된 대출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최근 들어서 다시 유동성 공급이 현금 통화가 조금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패턴을 이제 보이기 시작했죠. 제가 한번 어떤 계산을 해봤냐면 이거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본 건데요. 2020년 2월 기준 15세 이상 인구가 얼마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제가
116조를 2020년 같은 기간 15세 이상 인구로 나눠봤더니 1인당 평균 화폐 보유량이 한 26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이제 주머니에 260만 원을 이렇게 넣고 다닌다. 혹은 집에 저희 집에 260만 원 없는데 하여튼 260만 원을 가지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아까 어떤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냐면 현금 통화가 가장 이제 베이스,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의 통화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currency in circulation이고, 그다음에 이제 monetary base라고 하는 게 본원 통화인데, 본원 통화에는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되는 지불 준비금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통화와 지불 준비금을 합한 것이 본원 통화고요. 이제 반대로 M1이라고 하는 통화 지표는 지중금이 들어가는 대신에 비교적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적금 상품들이 포함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 상품에 들어가 있는 돈이겠죠. 그래서 M1은 현금 통화와 요금을 예금을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본원 통화와 M1은 이제 교집합 관계이지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M2는 M1과 비교했을 때 M1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M2는 M1에다가 비교적 머추리티가 긴, 그러니까 유동성이 조금 떨어지는 금융 상품들이 이제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M2, 그래서 M1과 M2는 이런 관계지만 본원 통화와 M1 사이의 관계는 이제 교집합 관계다. 이 둘은 부분 집합 관계지만 이제 둘은 교집합 관계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간단하게 보면 좋은데요. 왜 그러냐면 US 통화 지표는 글로벌 금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어떤 방식으로 통화 정책을 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이 되는 통화 지표가 바로 currency in circulation, 우리로 하면 현금 통화고요. 이제 본원 통화는 마찬가지로 우리와 개념이 똑같습니다. 현금 통화에다가 bank reserves가 바로 이제 지준금이에요. 그래서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반드시 예치해야 되는 법적 지불 준비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M1은 currency in circulation의 bank reserves, 지준금은 빠지고요. 비교적 뭐 체킹 어카운트에 있는 돈이라든가 혹은 뭐 여행자 수표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M2는 이제 M1의 저축성 예금들, 다시 말하면 이제 세이빙 어카운트에 있는 돈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뭐 여러분 뭐 미국에 가시면 체킹 어카운트를 만들고 세이빙 어카운트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세이빙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 돈 인출이 자유롭지 않아서 세이빙 어카운트에서 돈을 이제 체킹 어카운트로 빼내려면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00불을 빼내겠다 그러면 오늘 신청하면 내일 세이빙 어카운트에서 이제 체킹 어카운트로 100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이빙 어카운트에서 뭐 은행마다 조금씩 시스템의 차이는 있는데 그 세이빙 어카운트에서 돈을 빼내는데 보통 한 24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 MMF 같은 것들이 이제 M2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US 머니터리 베이스인데 머니터리 베이스가 바로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던 본원 통화입니다. 지준금이 포함되어 있는 본원 통화. 자, 머니터리 베이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여기였었죠. 그레이트 리세션 기간이 여기였고요. 그래서 뭐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 퀀티테이티브 이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세 차례에 걸쳐서 시행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데이터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적 완화 정상화 해가는 시기였었고요. 미국 경제가 비교적 지난 한 7, 8년 동안 굉장히 좋았었죠. 근데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 이후에 다시 이제 중앙은행이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에 그대로 나와 있죠. 여러분 거시 데이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중요한 경제적 경제 사건들을 우리가 트랙해 볼 수 있는 또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화폐 수량 이론에서 수량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죠.